57살의 한 남자가 다방에 들어왔습니다. 차 한 잔을 시켜놓고 3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그 방 안에 여주인과 자신 단둘이 남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 남자는 겨우 50일 전에 20년이 넘는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었죠. 실화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12월 30일 오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지하 다방. 계단을 내려가야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게였죠. 그날 오후 4시경 그 남자는 이 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 한 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죠. 손님은 한두 명씩 들어왔다가 나갔고 오후가 저녁으로 넘어가는 동안 이 남자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간 순간 이 다방 안에는 60이 넘은 여주인 한 분과 그 남자 단둘만 남게 됐죠. 3시간.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도 2시간도 아닌 3시간. 이 시간 안에 손님이 모두 빠져나갔고 다방 바깥의 거리에서는 하루가 저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하 다방 안의 공기만이 그 3시간 동안 조금씩 조용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여주인과 그 남자 단둘만 남았을 때 그 3시간의 기다림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잠시 뒤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엿새 뒤 20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떨어진 경기도 양주시의 또 다른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주인이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놓인 엿새라는 숫자. 이 엿새가 왜 이 사건의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지 우리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다시 이 숫자 앞에 서게 될 것이죠. 먼저 세상을 떠난 두 분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범행을 저지른 한 사람이 아니라 숨을 빼앗긴 두 사람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피해자는 60대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름과 자세한 일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다방은 그녀가 오래 운영해온 가게였고 아들이 매일 어머니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던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들이 사건 다음 날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가게를 찾아왔다가 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10월 31일 오후 3시.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연 뒤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했죠. 한 어머니의 하루가 이렇게 끝났다는 것. 그 발견의 순간을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그 지하 다방의 계단을 올라갔던 그 남자는 이미 다른 도시의 어느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영복, 57살. 경기도 파주시 금촌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한 남자였죠. 그의 주머니 안에는 그 어머니의 가게 금고에서 꺼낸 현금 30여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대가가 30만 원이었던 셈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거래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60이 넘은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에 있었죠. 직원 한 명과 함께 운영해온 작은 다방이었고 손님이 많지 않은 저녁이면 그녀 혼자 가게를 지키던 날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건 전날 밤 직원이 퇴근한 뒤 그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알 리 없는 얼굴이었죠. 그 남자가 엿새 전 같은 경기도 북부의 한 지하 다방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 남자의 얼굴이 이미 경찰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어머니 사이에 놓인 엿새. 지리적으로는 200km,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한 나라의 수사 속도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선이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그 엿새가 5일로만 줄어들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이죠. 한 유가족은 훗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가게를 그만두고 자식들과 여행을 가자고 하시던 참이었다고. 설이 지나면 함께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고. 제주도. 그 단어가 이제 기일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어머니가 사건 며칠 전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준비해 두셨다고 전했습니다. 빳빳한 새 돈을 세어 봉투에 넣고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두셨던 그 봉투들이 지금도 그 집의 서랍에 남아있다고. 두 어머니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평범한 다음 달을 품고 있었는지, 그 평범한 계획을 우리는 영영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기억 한 조각은 이 자리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한편 이영복이라는 사람, 이 이름을 잠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는 이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범행 이전에 이미 20년이 넘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절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전과는 5범이 넘었죠. 그의 인생에서 감옥 밖의 시간이 감옥 안의 시간보다 짧았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시간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복역하던 절도 혐의의 형기를 채우고 2023년 11월 초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출소의 날짜로부터 이 사건의 첫 범행까지 남은 시간은 약 50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실화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엿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어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영복이 그 지하 다방의 계단을 내려가던 그 오후, 이미 그의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쓰여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오후 4시경 첫 번째 다방. 그가 차 한 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을 때 다방 안에는 다른 손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영복은 가게를 둘러보는 척하며 술도 주문해 마셨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수사 뒤 전문가들은 이 3시간을 이 사건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영복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은 달랐죠. 피해자와 단둘이 남기를 3시간 넘게 기다린 사람의 행동은 결코 우발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한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발은 즉시 반응하는 것이고 계획은 오래 앉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 3시간이 바로 이 사건이 계획 범행이라는 가장 명확한 표시였다고. 저녁 6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간 순간 이영복은 술값 계산을 거부했고 여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이 채널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그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 방식이 아니라 그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한 사람의 내면과 그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든 이 사회의 빈자리이기 때문이죠. 이영복은 그 뒤 여주인의 주머니와 가게 금고에서 현금 30여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방의 계단을 올라가 밤거리로 사라졌죠. 다음 날인 12월 31일 오후 3시.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사건은 곧바로 살인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 TV 영상과 지문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다방 안의 폐쇄회로 TV에는 그 남자가 3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걸음걸이, 그리고 민머리.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은 이미 등록돼 있던 한 사람의 지문과 일치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영복이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경찰이 이영복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도 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뒤였습니다. 2024년 1월 5일. 이 엿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이 이 사건의 가장 무거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왜 그때 경찰은 지문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공개 수배를 곧바로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경찰은 이 남자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못했을까요? 초동 수사의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건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그 배움은 결국 또 한 번 늦었죠. 경찰 내부의 설명은 이러했다고 전해집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고. 그러나 이 절차가 엿새나 걸리는 동안 한 용의자의 얼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경기도 북부 일대의 또 다른 가게들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 수사 관계자는 훗날 한 시사 매체에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엿새를 줄였다면 이 사건은 한 건의 살인 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이 지금까지도 유족의 가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영복은 그 엿새 동안 이미 다른 다방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북부 일대를 떠돌면서 밤늦게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하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 패턴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행 뒤의 행동 패턴이 유사하고 물색의 기준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곧 다음 범행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런 패턴은 일반적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맡은 형사였다면 첫 번째 살인이 확인된 그날, 다음으로 어떤 단서를 가장 먼저 의심하셨을까요? 용의자의 도주 경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과거 범행 지역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영업 형태의 가게들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면 이야기의 흐름과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날의 수사 기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다방. 직원이 퇴근한 직후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 여주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과 6일 전 같은 경기도 북부의 한 지하 다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이 그 범인의 지문과 얼굴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공개 수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시간의 공백이 그 밤 그녀를 혼자 그 가게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1월 5일 오전 8시 30분, 그녀의 시신이 가게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지문을 분석했고 그 지문이 엿새 전 일산의 지하 다방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동일범의 소행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경찰은 이영복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민머리, 키 170cm,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야 이 이름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죠.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 45분경 강원도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남자가 이영복이었죠. 첫 범행 뒤 엿새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결국 그 옛 전통시장의 한 골목에서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민머리의 한 남자가
장바구니를 옆에 두고 골목에 서 있는 장면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언론에 공개된 그 사진 속 인상착의가 바로 그였습니다. 강릉의 그 재래시장은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의 한 구석에 두 어머니의 목숨을 앗은 한 남자가 서 있었던 그 밤. 평범한 장터의 공기와 그 공기 속에 섞여 있던 한 가해자의 존재. 이 비대칭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무게를 보여주었죠. 만약 그날 그 시장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공개 수배된 인상착의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그 엿새는 이래 여드레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가능성 앞에서 시민의 눈이 얼마나 결정적인 수사 동력이 되는지를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만약 공개 수배가 하루만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만약 첫 번째 다방의 지문 분석 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세상에 알려졌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는 지금도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이 질문이 이 사건의 유족과 많은 시민의 가슴을 무너뜨린 시간이었죠. 한 시사 매체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루만 빨랐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 1차 살인 후 초동 대처만 빨랐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고. 경찰의 늑장 대처로 추가 살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늑장이 이 사건의 가장 깊은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거된 그가 경찰에서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또 한 번 많은 시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고, 그래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것이 두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이유로 한 남자가 경찰에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 한마디.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동기 앞에서 한국 사회는 오래 멈춰서 있어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시민이 더 깊은 충격을 받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영복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그는 절도에서 시작해 강도상해, 특수절도, 그리고 강간으로까지 범죄가 확장된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한 방송 매체는 그의 과거를 이렇게 요약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까지 있는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 모든 기록이 그의 출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초 자신의 마지막 복역이었던 절도 혐의의 형기를 채우고 세상으로 다시 나왔죠. 그리고 50일 뒤 그 지하 다방의 계단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이 진술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수사팀은 이영복의 행동 패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반사회성 성향의 전형적인 특징인 공감 능력의 결여, 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은 점. 둘째, 자기 존재감을 범죄 행위로 확인하려는 왜곡된 자기 서사화, 강해 보이고 싶다는 진술 자체가 이 패턴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 셋째, 20년이 넘는 수감 생활 동안 형성된 반복적 충동성.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이런 분석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한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단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했다고 전해집니다. 교도소라는 공간 안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를 약하다고 느낄 때 그 감각이 왜곡된 방향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그 출구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할 때 이런 유형의 사건이 반복된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구조 앞에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동기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다고. 교정시설의 재활 프로그램이 실제로 한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이 질문은 이번 사건 이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시민이 더 깊은 충격을 받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두 번째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됐다는 것이었죠. 검찰은 이 사실을 근거로 그가 두 번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확인했고 강간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DNA 검출 결과를 앞에 두고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인이 유족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해집니다. 피고인이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런 태도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고. 범행 그 자체의 무게와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의 부인 그 자체가 유족에게 얼마나 큰 2차 피해가 되는지를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검찰은 이영복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논고는 단호했죠.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영복 본인 역시 이상한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재판장에게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스스로 사형을 요청한 피고인. 그러나 법정은 그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 일부 김희수 부장판사는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선고된 명령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었죠.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결과와 범행 동기,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과거에도 강도상해와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고.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라고. 이 판결의 방청석에서는 곧바로 항의가 터져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살인마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 스스로 사형을 요청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내리지 못한 이 장면. 한국 사법의 오래된 숙제 한 페이지가 이 법정에서 또 펼쳐진 셈이었죠.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닷새 뒤인 10월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 유족은 법정 바깥에서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범인이 스스로 사형을 달라고 하는데도 사형을 내리지 못하는 나라라면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어떤 피해자가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이 한마디가 이 판결의 가장 무거운 부작용을 압축해 보여주었습니다. 사형 제도의 존폐 논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이유에서였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순 앞에서 많은 시민이 지금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을 두고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가벼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공개 수배 절차의 속도입니다. 지문이라는 가장 확정적인 증거로 용의자의 신원이 특정된 상황에서도 이 나라의 공개 수배 시스템은 엿새를 더 필요로 했습니다. 그 엿새 사이에 한 사람의 목숨이 더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간격을 줄이는 제도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위험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공개 수배의 판단 권한과 그 속도를 표준화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 사건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출소자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20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한 사람이 겨우 50일 만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50일 동안 그에게 접촉한 공적기관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국은 교정시설을 나온 사람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가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매우 얇은 편이라고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경제적 자립, 주거 지원, 심리 상담,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가 없는 한 재범의 위험은 개인의 의지 바깥에서 자라난다고 이영복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확인된 이 공백이 이 사회의 제도적 공백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이영복은 과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한번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추가 감시나 보호 관찰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 사건의 가장 뒤쪽 배경에 놓여 있었죠. 출소자의 과거 전력에 비례해 재범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감시 강도를 조정하는 체계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이영복의 경우처럼 고위험군에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사건 이후 다시 높아졌습니다. 상식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이 요구가 현실에서는 자주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셋째, 혼자 일하는 여성 업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두 피해자는 모두 60이 넘은 여성이었고 야간에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방이라는 업종 자체가 한국 사회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홀로 영업의 구조를 기반으로 돌아가 왔습니다. 키트, 한 범죄학자는 이 사건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60대의 여성이 밤에 혼자 손님을 맞아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이 시대에 이미 지나치게 위태로운 조건이라고. 그러나 이 구조를 대신할 안전망이 한국 사회는 아직 충분히 마련해 두지 않았죠. 경찰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업과 다방업의 여성 업주 중 야간에 혼자 영업하는 비율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고령의 여성 업주들일수록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 없이 홀로 밤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긴급 호출 장치, 무인 경비 시스템, 지역 방범 순찰 연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소상공인 안전 패키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위험을 그대로 둔 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넷째, 유족의 자리입니다. 두 가정의 유족은 참사 이후 재판이 끝난 뒤에도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유족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혼자 있어야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 엿새 동안 잡히지 않았는지, 이 질문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개별 상담과 진료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아픔. 이 나라의 흉악 범죄 유족 지원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 질문 역시 이 사건이 남긴 숙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영복이 그 엿새 동안 배회했던 수도권 북부와 강원도의 여러 거리에서 그는 또 얼마나 많은 다방의 문 앞을 지나갔을까요? 몇 개의 가게를 들여다보았을까요? 두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세 번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이 질문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쉽게 닫히지 않을 질문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때 검찰은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경찰은 이영복의 과거 전과 중강간 관련 전력을 근거로 두 번째 다방 주변에 사전 경보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고위험 전과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는 체계가 이 나라에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 사건의 가장 뒤쪽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이 요구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주변에서 들어본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실화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소중한 제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다음 이야기로 정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이 영상을 통틀어 가장 조용히 들어주셔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설이 지나면 자식들과 제주도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오래 일한 가게를 그만두고 자식들 곁으로 돌아가려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개의 평범한 계획이 그 엿새 사이에 한꺼번에 꺾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이 이름표들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서 함께 꺾여서는 안 되는 이름표였죠. 그럽니다. 두 다방의 문은 이제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 앞에 이웃들은 한동안 꽃을 놓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커피 한 잔이 우리 동네 하루를 시작해주던 신호였다고. 한 사람의 일터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그 동네의 풍경도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이 사건은 한 도시의 두 골목에서 그 조용한 변화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의 자식들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한 유족은 어느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저에게 보내시던 문자가 있었다고. 오늘도 잘 다녀와라. 저녁에 뭐 먹고 싶냐. 그 짧은 문자가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도착하지 않았을 때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이 문자 하나의 부재가 한 가정의 아침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그 무게를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무게를 기억하려 노력하는 일 정도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할 한 숫자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엿새. 이 엿새가 아니었다면 두 번째 다방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엿새가 아니었다면 그 어머니는 지금도 오전 8시에 가게 문을 열고 커피 주전자를 꺼내고 계셨을 것이죠. 이 엿새를 줄이는 제도, 다음 엿새를 만들지 않는 사회. 그것이 이 두 어머니의 이름이 이 나라에 남기고 간 가장 분명한 숙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오래 안고 가주시는 것이 다음 엿새를 막는 가장 작은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두 어머니의 이름은 이 영상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지나갔지만
그 두 분의 가게에 드리웠던 아침의 커피 향 하나는 이 자리에 들어주신 분들의 기억 속에 한 번 더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그 이야기 역시 우리가 함께 오래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